자, 다음 문장의 종류죠. 이어진 문장. 자, 이거 지금 우리 작년에 했습니다. 맞죠? 작년 대부분 2학기 때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혼문장. 혼문장은 뭔데?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애들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견문장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어진 문장. 이렇게 문장 하나와 문장 하나가 기차 연결되듯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는 문장은 뭔데? 전체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 하나가 안으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에서는 항상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서술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서술어의 개수를 바탕으로 주어가 원래 몇 개였어야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서술어의 개수와 서술어의 종류를 바탕으로 이 문장에는 원래 문장 성분이 몇 개가 있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중간에 연결 어미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대등하게,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 관계가 서로 대등한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해 놓은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상으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앞뒤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가 됩니다. 맞죠? 자, 다음 만도 마찬가지야. 바람이 불지만 기온은 높다. 얘도 기온은 높지만 바람은 불다. 이렇게 해도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자, 쌤이 아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뭐뭐 해서니까 원인의 의미를 담고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는요, 앞뒤로 앞뒤로 문장을 바꾸면 의미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 말 됩니까? 안 돼요. 자, 다음. 여기까지 오려고 너를 만났다. 하려고. 자, 봐봐봐. 얘네 둘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고 너를 만났다. 말은 되지 않아요? 말은 되지.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려고 널 만난 거야, 이때까지. 쓰레기잖아. 맞죠? 말은 돼. 근데 이게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야? 아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뒤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앞뒤를 바꿔도 기온은 높지만 바람은 분다. 앞뒤 바꿔서 바람은 불지만 기온은 높다. 의미 똑같아.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단다랑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너를 만났다는 의미가 정반대야.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자, 다음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은 전체 큰 긴 문장 안에
작은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거를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은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명사형 전성음이 뭐가 붙어요? 음이나 기가 결합합니다. 그러면 명사절은 항상 이런 애들이 붙어요? 거의 대부분 붙어요. 왜 그런데? 안긴 문장도 하나의 문장이었잖아. 맞지? 안긴 문장도 하나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얘도 뭘 가지고 있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고요. 서술어 안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긴 문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서술어의 어미를 바꿔가지고 명사형 어미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이 진실임이 밝혀졌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명사로 바뀌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쓰려면 이 조사가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명사절인 건 다 똑같아. 명사절인 건 다 똑같은데 얘를 무슨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얘는 뭐겠어?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거는 뭔데?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배웠네. 무슨 용어인가 무슨 용언? 본용어가 보조용언. 본용언 어디에 있는 앤데? 감사하고가 본용언. 있어요가 뭐야? 보조용언. 자, 다음 관용절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 그런데 관용절 사실은 별표 조금 쳐놔야 되는 게요. 아까 쌤이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 혼문장이야, 견문장이야? 자,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이렇게 했을 거야. 맞지? 이 문장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몇 개 있어? 2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도 이거 작년 11월 고3 10월이죠. 작년 10월 고3 이 모의고사에서도요, 여러분들 요거 문장 성분 낚시 나왔습니다. 알겠지? 고3 모의고사 때 요런 낚시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은 왜? 혼문장, 견문장부터 나뉘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종류로 나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뭐야? 우리가 알고리즘을 따졌을 때. 아니, 그것도 그런데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를 따지는 게 이 알고리즘에서 제일 첫 번째 처리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얘가 문장 2개로 나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뭘 찾아야 돼?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찾아줘야 돼. 그렇게 봤더니 몇 개야? 1개? 2개네. 아닐 때도 있어, 여러분들. 근데 얘는 어떻게 그러면 나눌 수 있는데? 꽃이 예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예쁜 꽃이 있다. 자,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관용절을 아는 문장일 때 이런 식의 문장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 관형어가 누구를 꾸미고 있을 때
주어를 꾸미고 있을 때 이 관용어가 예를 들어서 원래 동사나 형용사였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야. 그러면 얘도 원래 동사였던 시절, 어미가 바뀌기 전의 시절에는 어떤 주어가 있었겠지. 그 주어 누구겠어? 얘겠지. 그러니까 생략됐겠지. 맞죠? 꽃이 예쁘다, 꽃이 있다. 예, 중복되네. 그래서 뭐 한 거야? 생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쁜 꽃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견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견문장이고요. 관형절이라는 문장이야. 엥? 예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절이에요? 응, 절이에요. 주어 생략된 것까지 다 합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활동을 여러분 언제 했냐면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 처음에 혼문장, 견문장 배우잖아. 그러면 문장 하나 이렇게 두 개 나눠보라고 시킨다. 그리고 그거 예제 문제로 뒤에 다른 문장들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만 물어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어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 전에 배웠잖아. 그럼 할 줄 알아야지. 가 일단 기본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쉬우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얘가 지금 안에 절이 있나 없나 그거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찾을 때처럼 얘가 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만 보겠어? 주어 서술어만 보겠지. 영어에서도 이게 절인지 구인지 판단하려면 뭐만 봐? 주어 동사만 보잖아.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주어 서술어만 봤다가는 해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문장 두 개를 또는 여러 개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한다. 자, 다음 부사절을 하는 문장, 이거 나머지는 뭐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소술절을 하는 문장, 요거 살짝 좀 헷갈렸죠? 중학생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판단하기 쉬운 방법은 뭔데? 주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나오면 대부분 뭐야? 서술절하는 문장이야. 맞죠? 주어 서술어. 근데 이렇게 쉬운 형태의 문장으로 나오지 않겠지,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텐데 뭘 봐야 되느냐? 결국은 서술어야, 여러분들. 얘를 봐야 돼. 길다를 봐야 돼요. 하얗다를 봐야 돼. 이 문장 속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의미는 길다의 주인, 그러니까 길다의 주어는 뭡니까? 길다의 주어가 코야, 길다의 주어가 코끼리야. 코죠, 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 전체를 읽을 수 있잖아. 문장 전체를 읽었을 때 문장 전체의 주어는 뭔데? 코끼리야. 문장 전체의 주어와 문장에서 지금 겉으로는 서술어가 얘밖에 안 보이잖아. 얘를 보자마자 서술절 하는 문장이라고 어떻게 판단하겠어? 문장이 길어지면 못할 거 아니야. 못하는데 주어는 얘인데 서술어가 얘야. 문장을 전체 읽어봤더니 코끼리가 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길다의 주어는 뭐야? 코야. 그러면 코끼리 서술어 어디 갔는데? 주어 서술어는 서로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코끼리 서술어 어디 갔어? 안 보여? 맞지? 자, 그래서 코끼리 서술어는 뭔데? 얘는 전체가 서술어죠. 그래서 서술절이라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희용이는 하얗다, 얼굴이 하얗다. 둘 다 하얗다는 건 말이 되긴 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이 하얗다는 무엇이 하얗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얼굴이 하얗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희영이는 얼굴이 하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하얗다의 주어는 얼굴, 희영이의 서술어는 어디 갔어? 얘네 전체가 서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이런 기본이 되지 않고 그냥 쓱 보고 이거는 뭐, 쓱 보고 이건 뭐, 약간 이런 게 습관처럼 되다 보면요, 그 낚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사실은 이 문장 성분 파트가 문제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거든. 왜냐면 다른 파트는 사실 다 고이고 보였어.
그러면 뭐 썼던 단어 또 쓰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냥 문장 새로 조합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쉽죠. 좋죠. 그래서 낚시도 많다. 인용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은 뭐야? 요 따옴표.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끌고 오는 거. 그거를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뭔데? 따옴표 없이 고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는 거를 인용 적용한다. 자, 다음 종결 표현. 자, 종결 표현은 크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얘네 다 알죠? 의문, 비평사문, 그 다음에 명령문, 청룡문, 감탄문. 얘네들은 다 알 거야 이미. 맞죠? 얘네 의문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명 의문문. 의문사를 사용하여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판정 의문문까지 같이 볼게요.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긍정이나 부정의 단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뭐라고 하는데?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yes or no로 물어보면 그거는 뭐다? 판정 의문문.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면 설명 의문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내일 만나 안 만나?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판정 의문문입니다. 예 아니오로 얘기하는 건 대답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 아니? 우리 내일 만나? 응. 맞잖아. 자, 그런데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내일 5시에 만나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5시라고. 맞지? 자, 그래서 예 아니요 로 대답할 수 있으면 판정 의문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는 의도가 없어.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물어보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어, 문장 자체를. 그런데 상대방 대답은 안 듣고 싶어, 또는 궁금하지 않아. 상대방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는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야, 이 영화 너 정말 좋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데? 내가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냅니다. 내가 머리에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너 자리에 안 앉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얘가 앉을지 말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뭔데? 당장 자리에 앉아라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용 표현은 넘어갈게요. 높임 표현 별표라서 드디어 찾아왔다. 다 외워야 돼요. 뭐라고?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높임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높임 표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맞죠? 자, 화자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청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기에 그 메시지가 담긴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문장 속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다고 칩시다. 전달하는 문장에서. 자, 그래서 내가 청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청자를 높이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데?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뭔데? 청자야. 맞죠? 자, 그래서 청자를 높이는 방법을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주어와 목적어가 그 속에 있을 거야. 문장 속에는. 맞죠? 그 속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이 주어를 높여주면은 이걸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가 청자인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속에 있는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이면 얘를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뭐라고? 어렵다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 문장 표현이죠. 아까 앞에 나왔던 이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쭉 나오는 이 문법 같아요. 약간 재미있는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조금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오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냥 거의 마스터야. 그러면 수능도 안 들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때까지 그 턱을 좀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요거는 그대로인데 나와 있는 설명에서 주어를 목적으로 살짝 바꾼다든지 뭐로 살짝 바꾼다든지 그런 낚시들이 이제 중간에 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좀 잘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하튼 자, 상대 높임 볼게요. 상대 높임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높여주는 거라고요? 상대, 그러니까 청자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무엇으로 실현된다? 종결 어미로서 실현됩니다. 자, 종결 어미로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느냐? 문장의 맨 끝만 보면 됩니다. 문장의 맨 끝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야. 그래서 높이 표현을 아주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자, 볼게요. 크게는 어떻게 나누느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눕니다. 격식체는 뭐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관계, 너무 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격식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주 친한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는데 비격식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격식체에서도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4개로 나눠집니다. 자, 이 4개는요, 하십시오는 아주 높인 표현, 하오는 예사 높인 표현, 하계는 예사 낮춤, 해라는 아주 낮춤 표현이야. 이 말이 뭐냐면요, 낮춤 표현 역시 무엇에 해당한다? 상대 높임법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이거 은근 중간에 뜬금포로 낚시 들어오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 있어요. 알겠지? 자, 낮춤 표현이지만 어디에 들어간다? 상대 높임에 들어갑니다. 높임법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비격식체에 우리가 해요 있습니다. 해요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 구어체, 일상적으로 우리 그냥 이제 모든 사람과 만날 때 쓰는, 말할 때, 어른들한테 말할 때 쓰는 요자 붙어 있는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을 전부 해요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끼리 쓰는 말들 있죠. 친구끼리 쓰는 말들 중에
이 그 말로 하는 표현 있죠. 구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해체에 나옵니다. 해요랑 해. 그래서 얘네는 높임과 낮춤의 단계가 여러 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높인다라고 해서 두루 높임, 두루두루 낮춘다라고 해서 두루 낮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라고 이렇게 다루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빠삭하게 외워야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괜찮긴 합니다. 뭐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얘네 중에 뭐가 헷갈리냐면요, 얘네 둘 다음 얘랑 얘가 헷갈립니다. 자, 봐봐봐. 하십시 오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십니다, 가십시, 가십니까, 가십시 오 하고 나서 청유형은 뭐라고 돼 있는데 가시지 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전부 요 붙어 있잖아. 요 네 개 사이에 제 하나 들어가 있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어야지. 맞죠? 그런데 가시지요로 안 돼 있겠지. 문장이 길게 적혀 있고 마지막에 종결 어미에 저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청유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알겠죠? 청유의 의미가 담기면 가세요 아니면 가시지요야. 그래서 지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서 나와도 충분히 좀 감사한 정도인데 더 헷갈리게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저 맨 위에 하십시오체 요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얘네들도 사실은 둘 중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요거랑 요것도 가는 구역, 가는 구멍 이거는 예산 높임법이고 이건 예산 낮춤법이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 맞지? 거의 진짜 무슨 사극 같은 거 봐야지 진짜 나올 법한 볼만한 약간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좀 헷갈린다. 학교에서 굳이 안 다루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다음 주체높이법. 주체높이법 아까 얘기했습니다. 화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담긴 이 문장, 메시지에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주체높이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격 조사인 깨서와 선어말 어미인 의시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 어머니께서 꽃밭을 갖고 신다.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의시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뭔데? 특수한 어휘. 자,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실현 방법입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주무신다는 원래는 뭐야? 자다잖아, 그치? 자, 그런데 높임 표현이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에 선어말 어미나 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단어의 뿌리가 달라지는 경우 있죠. 단어의 뿌리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특수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밥을 진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다는 높임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있으시. 아니지, 계시다. 있으시다 되긴 하지. 계시다. 맞죠? 이런 것들이 그 높임 표현에서 특수한 어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특수한 거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아니, 개 많아요. 많은데 그냥 말 표현 자체, 이 자체를 그냥 특수한 어휘라고 붙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뿌리 자체는 그냥 원래 원형 자체가 얘네 다
원형이 달라진 애들 있죠. 원래 형태가 달라진 애들. 이런 애들을 특수한 어휘라고 합니다. 자다를 주무시다, 있다를 계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건 낚시하기 좋죠. 꽃밭을 가꾸신다, 주무신다. 똑같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주체 높임법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선어말 어미인 의시를 넣어서 만드는 이제 주체 높임법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선어말 어미시야?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가꾸신다, 주무신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 둘 붙여놓고 주체 높임법에서 선어말 어미인 의시 또는 시를 넣어가지고 실현한 방법이다 라고 하면 틀렸다 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꾸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가꾸신다라고 하면 딱 보면 알잖아, 우리는. 그치?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용언을 보면 뭘 해라고? 그렇지, 기본형을 생각하라고. 가꾸다야. 맞죠? 자, 그러면 주무시다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다야. 그래서 원형의 가꾸다, 주무시다. 얘는 시가 원형에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형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다음 주체 높임의 유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헷갈리게 하죠. 자, 직접 높임은 뭐냐면요,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서술의 주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 담아놓은 이 문장 속에 있는 주어를 말하는 거야. 뭐 말인지 말하는 나가 아니라. 알겠지? 자, 그래서 화자와 서술의 주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가 거의 없죠. 같을 수가 없죠. 화자랑 서술의 주체는. 왜? 내가 나를 높이는 표현 쓸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집에 오는 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가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어. 오다를 오시다. 자, 지금 아버지 자체를 높인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간접 높임 볼게요.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에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 주체와 관련된 사람, 사물이나 사람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그 다음에 주체와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을 높이는 거야. 원래는 그런 걸 높일 수 없는데, 자, 볼게요.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시다. 자, 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주체는 뭐, 주어는 뭔데요? 얘 원형이 뭐야? 있다야. 맞지? 원형은 있다인데 의시가 붙은 거잖아. 맞죠? 있다의 주어가 뭔데? 그렇지, 약속이죠. 약속이 있다. 그런데 약속을 의시라고 높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높일 수 있었던 건데? 이 할머니라고 하는 약속의 주인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 거야. 자, 그러니까 약속은 할머니의 소유물이죠. 또는 할머니의 생각 등. 맞지? 할머니께서는 약속이 있으시다. 할머니께서는 생각이 다 있으시다. 할머니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다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간접 높임에서는요. 잘 보세요.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한 어휘를 쓸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생각이 계신다. 말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가 쓰이지 않는다. 별표. 자, 다음 객체 높임법. 화자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체는 주로 목적어, 부사어 등등. 원래 뭐도 객체긴 합니다. 왜냐면 객이 뭐냐면 손님 객자거든. 목적어, 부사어가 왜 객체냐면 서술어가 불러온 애들이거든요. 손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어에 있는 애를 높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목적어 또는 부사어에 있는 대상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체온의 부사격 조사 깨를 붙여서 실현합니다. 그 말은 문장 성분이 무엇에만 해당한다는 거야? 부사어에만 해당한다는 거야. 맞지? 자, 다음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자, 요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조금 너무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해결하려고 뭘 하냐면요, 이 특수한 어휘 중에서 객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한 어휘랑 주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한 어휘가 다르거든. 서로 달라요. 근데 얘네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높임 표현을 잘하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장 성분 있죠. 주성분, 부속성분. 얘네를 어떤 문장을 읽든지 간에 나는 얘네를 다 나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울 필요 없어. 보면 알아. 뭔 말인지 알겠죠? 뭘 높이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게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전에 외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들이다, 모시다, 뱉다, 여쭙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이제 특수한 어휘에 해당합니다.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문제를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자, 얘가 얘를 높여주는, 연기를 높여주는 표현인지 선생님을 높여주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요, 제일 쉽게 얘네들을 전부 문장을 내 동생으로 바꿔보면 돼. 주어랑 목적어 또는 부사어에 내 동생을 놓고 보면 돼. 왜냐면, 또는 이게 주체 높임인지 아닌지 보려면 내 동생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사람 있죠. 내 할머니를 놓고 보면 됩니다. 둘 다. 영희는 그 문제를 내 동생께 여쭈어 보았다. 말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누구만 있어야 돼? 높임의 대상만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객체 높임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동생께서 주무신다 말 돼요? 안 돼요. 맞지? 주무신다는 주어 때문에 생기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자리에 다른 애들 넣어보면 얘가 부사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주어 때문에 바뀌는 건지를 판단하다 보면은 쉽게 판단이 돼요. 그냥 보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쌤? 지금이야 보면 보이지. 문장이 여기서 2배 길어진다 생각해봐봐. 그리고 특히나 아는 문장이 나오는데 안긴 문장이 문장 안에 2개야.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서술어가 3개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 헷갈리겠지. 맞죠? 자, 그러하다 보니 좀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의 문장 안에 3개의 높임법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높임 표현 다 찾아봅시다. 첫 번째, 깨서. 얘 무슨 높임인데? 그렇지, 주체 높임. 자, 그러면 주체인 할머니를 높인다. 맞아요, 틀려요? 뭔데?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보기에서 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주체 높임인 것까지 알아. 그리고 주체인 해놓고 뒤에다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자, 다음 또 그 다음 뭔데? 할머니께 이건 뭔데? 뭐? 뭐라고요? 객체전에 객체전에. 객체. 객체 높이고 없죠. 자, 할머니께는 문장 성분이 뭔데요?
그래서 잘 보세요. 높이 표현에서 오답이 가장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얘네를 전부 뭐 하면 되냐면 문장 성분을 밑에다가 적어놓으면 돼. 얘 문장 성분 뭔데? 주어. 얘 문장 성분 뭐라고 했어? 얘 문장 성분 뭐야? 이거 뭔데? 서술어. 연수야! 다시 물어봅시다, 연수야.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요? 건우야,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 주어.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 부사어.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 문장 성분 뭐라고? 서술어. 자, 그래서 주, 부, 목, 서. 자, 문장 성분을 다 알고 있으면 부사어를 높여주니까 당연히 무슨 거야? 객체 높임이야. 알겠지? 이래서 아까 문장 성분부터 다시 한 거야. 알겠죠? 자, 또 그 다음 높임표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 샷이 무엇의 줄임말이야? 쓰시었대오야. 쓰시었대요야. 자, 그럼 이거 무슨 높임? 그렇지. 주체 높임. 자, 더 있습니까? 더 있어, 없어? 진짜 없어? 있어, 없어? 요 뭔데요? 무슨 높임? 그렇죠, 상대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무슨 높임법? 그렇죠. 해요체. 해요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다 표시해놓고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웃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맞나요? 아닌가요? 격식을 차려야 되는? 아니지. 맞죠? 상대적으로 편한 사이인 사람한테 쓰는 말이 바로 뭐야? 요자입니다. 맞죠? 비격식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선지가.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높임 표현부터 아마 쌤이 뒤에 문제까지 같이 프린트가 되어 있을걸? 맞죠? 그리고 뒤에 답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도 나가는 파트 부분은 전부 숙제로 좀 풀어오면 됩니다. 되겠죠? 맞아요. 높임 표현. 그러면 높임 표현까지만 하고요. 시간 표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 그 다음에 피동사용, 그 다음 피동사동, 그 다음에 부정표현까지 전부 다 하면 그래도 이 기말 문법 범위는 그래도 한번 쓱 훑기는 좀 훑어보겠네요. 자, 지금 이거 그 교과 문학 파트 문학 파트 학교에서 진도 어떻게 나갈 거다 뭐 이런 거 좀 아는 거 있나요? 남이 다안돼 있었는데 이거 교수님. 극도 한대? 네, 극소설도 한다고. 극이랑 교술 다 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술 관리 한번 끝내봅시다. 이거 얼마 안 걸려요? 혹시 자소서 없는 사람? 다 없어? 좀 애매한데?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손 스톱하고요.